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2024 전망을 내신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고 있으니까 검찰 조사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름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요새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제가요? 예, 표정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집 밖을 잘 나갑니다. 집 안에 안 있고. 그런데 지금 첫 문구가 스태그플레이션 2024 이렇게 돼 있어서 맞아요. 지금 표정과 다르게 네. 되게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것 같아요.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이미 예. 왔습니다. 벌써요? 네,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네. 살아가고 있어요. 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예. 이게 경기 침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나쁜 놈도 있고 이런 나쁜 놈도 있고. 경기 침체도 여러 가지 나쁜 놈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의 모습 중에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뭐 물건 사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다, 뭐 갈비탕이 얼마다, 뭐 야채 뭐 사러 가봤냐,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느낌인데, 물건값만 치솟는 이런 경제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체감적으로도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의에 부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잠재 성장률을 보통 2%로 해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가 2%예요. 네. 그럼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면 고물가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3년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해서 24년도 2% 성장률로 진입을 못해요.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를 웃돈 채 24년에 또 진입하는데 24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그걸 우린 체감하고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23년 전망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목이 그레이트 리세션이지만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한국 경제는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23년 전망서 이 한국 경제 트렌드 첫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였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온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24년에도 그게 재현된다, 지속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네요. 우선은 한국 경기 체감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네. 장사가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마진이 또 안 나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다 외국 가서도 돈을 쓴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 서핑 양양 갔다 왔는데 네. 양양도 손님이 줄었대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랑 실제 거시경제 지표랑 맞아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23년 경제전망서를 가지고 왔을 때도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 명목소득이죠.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실질소득이죠. 실질소득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가난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줄어드니까 내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고 물건 소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잘 안 일어나는데 가스비 오르죠, 전기세 오르죠, 단무지 가격 오르죠, 햄 가격 오르죠. 김밥 가격 안 올릴 수 있습니까?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손님이 또 떨어질까봐, 단골 손님이 떨어질까봐 올리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기업도 힘들어요. 자금난이에요. 고금리 상황에는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벤처 기업들이요, VC로부터 자금을 못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VC 돈 안 쓰잖아요. 돈 안 써요. 이들이 다 힘드니까 또 누가 힘들까요? 사실은 정부도 힘들어요. 정부도 세수가 부족한 거예요. 세입이 부족한데 세출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긴축적으로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모두 힘든 국면. 가난해지는 거죠. 3대 경제 주체가. 근데
이게 또 좀 나라마다 다른 게 네. 중국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럼 거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나요? 중국은 디플레입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글로벌 보통 보면 동시에 스태그되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네. 되는데 네. 다 블록화처럼 나뉘어지는 거죠. 중국은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24년 전망서를 상흔점이라고 써요. 상흔점. 상흔점은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상처가 나은 줄 알았는데 흔적은 남는 거예요. 아, 그게 상흔 효과예요. 자,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코로나19 겪었어요. 네. 그 2차 팬데믹 겪어요. 3차 팬데믹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실물 경제에 지장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게 중국이죠. 2차 셧다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제 또 터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소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중국만 저축액이 늘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신규 사업 못 해요. 불안하다는 징표. 불안하다는 징표예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국 경제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역동성이 꺼져버리는 거야, 지금. 중국 경제의 모습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팔아야 되는데 사과가 지금 안 팔려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이 해야죠. 가격을 떨어뜨려죠.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아, 디플레이션 상황에 딱 정의에 부합하진 않아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고 제로 물가를 기록했고 또 마이너스 물가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0 혹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어쩌면 유러피언 국가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 경제는 어쨌든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올해 5%대 성장을 유지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월드뱅크는 5.1%로 전망했고 IMF는 5.2%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경제를 5%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세가 아직도 높게 유지되는 나라가 물가 상승률만 제로 물가 혹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다. 이건 굉장히 낮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대략 마이너스 1, 2%? 이 정도로 저는 체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디플레일 때는 또 저축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디플레이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은 제일 현명한 전략을 짜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 그것도 또 좋은 평가시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예. 모두 다 고물가를 경험했으니 그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고금리를 택한 거예요. 예. 근데 가장 먼저 강한 고물가를 만난 게 미국이죠. 네. 6월 달에 9.1%, 41년 만에 최고치. 그때 가장 먼저 강한 긴축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강한 물가를 만난 게 유로피언 국가들. 영국이나 유로존. 예. 이들이 또 미국보다 더 강한 그 고물가를 뒤늦게 만나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갔었죠.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다른 사례예요. 일본은 원래 저물가였잖아요. 마이너스 물가. 예.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효과가 대략 한 4%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이 3%를 찍는 거예요. 예.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얻어 걸린 거죠. 와. 얻어 걸린 거예요. 저마다 자기 국가에 처한 상황에 맞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오히려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더 생긴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중국 경제 같은 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스태그인가요? 아니면 인플레라 봐야 되나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예. 아직은 인플레입니다. 어쨌든 23년 성장률을 봤을 때 2%를 상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를 상회하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디플레는 당연히 아니고 물가는 높으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3%대니까 이 목표 물가를 상회하니까 인플레이션이고요. 근데 24년 경제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23년이 3.0%, 24년이 2.7% 떨어지네요. 떨어집니다. 예.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예.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년치가 3.9%예요. 아, 그걸 훨씬 밑돌게 L자로 꺼져가니까 경제 위기는 아니죠. 예. 경제 위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역성장할 때를 보통 가리켜요. 역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장률이 3%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평년 성장률을 밑도니까 이거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인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죠. 24년 경제는. 글로벌리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고물가 기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4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기 침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 위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1%대 성장률로 경기가 좀 강하게 둔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GDP 규모는 23년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체감적으로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성장률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약 1.4%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유지하는 예. 경기 침체가 더 지연되는 거예요. 예.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예를 들어 같은 1.4%가 한국의 1.4%라고 같게 비유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같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이건 좀 강한 경기 침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대한민국 하면 평균 요 정도 찍어줘야 되는 나라가 1.4인 그렇죠. 거랑 미국인 나라가 이만큼인 거랑 네. 그러면 한국은 좀 강한 경기 침체라 봐야 되고 미국은 약한 경기 침체라 봐야 마일드한 된다. 경기 침체에 가깝죠. 지금 중국은 더한 경기. 중국은 예. 물론 성장률의 레벨로 보면 올해가 IMF 기준으로는 5.2%로 전망하고 내년을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강하게 떨어지죠. 그럼 여전히 4.5%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장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을 가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건 매년 이만큼씩 잘 팔려 나갈 거야 라고 기대하니까 증설을 해야죠. 증설을 해요. 예. 채용도 이만큼 해요. 그랬는데 그만큼 가동이 안 일어나요. 공장 하나를 쉬게 해야 돼요. 그럼 그 공장에 필요한 고용 인력을 어떻게 돼요? 해고하죠. 해고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1970, 80년대 때 GDP 규모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될 때 성장률이 높았고 지금은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할 때의 고용 창출력과 저성장 국면으로 갈 때의 고용 창출력은 극명히 달라요. 고성장세가 유지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실물 경제적으로 굉장히 혹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 4%대 성장률 높은 거예요. 그렇게 큰 GDP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고성장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4%대의 고성장을 달리던 그런 나라가 4%대로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현상은 어쨌든 그 나라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기. 기울기를 봐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기업들 EPS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이익 성장률이.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 보면 앞으로 3년, 5년에 이 정도 성장을 해줄 거라고 가정치를 잡아서 네. 주가가 선반영된 상태인데 성장 속도가 떨어지니까 선반영한 만큼 값도 밸류에이션을 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성장주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고성장을 기대한 그런 방식의 투자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를 거론하니까 요 얘기는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도 3%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7%로 내년 성장률이 줄어드는 국면. 그럼 이런 국면에서 중국과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의 기여도가 많이 꺾여요. 그런데도 2.7%를 유지하는 건 중국을 대체하는 대안.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을 대체할 대안이라고 해서 알타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나라 그걸 소위 아세안 국가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EAP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이스트 아시아, the Pacific, 그러니까 아태 지역.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두고 있던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현상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던 중국 기업도 떠나요.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을 대체할 나머지 신흥국.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게 부상하는 대안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요 정도 권역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률로도 중국 경제는 2023년, 4년, 5년 꼬꾸라지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권역들의 성장률은 5 이상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5, 6%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중국의 어떤 대안으로서 부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읽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중국의 미래 성장 과실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이걸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규 일자리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제 공장이 대거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대거 이동한다는 게 중국 공장을 그냥 허물고 이쪽에 공장 짓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장을 두고 이쪽 나라들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거고, 전체 생산량이 있다면 여기 비중을 줄이고 점차 여기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기지의 이동인데,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전체 벌크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드니까 중국도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움직일 때 마침 인도가 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를 처음 압도하는 나라, 그리고 인도, 중국, 미국 다음이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인건비도 싸고, 물론 부족한 게 있죠. 바로 인프라, 물류 인프라, 전기 인프라, 또 뭐 노동법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미흡해가지고 거기서 고용해가지고 사람들에다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한 게 한마디로 인프라니까 결과적으로 부족함을 채우자가 이들 국가의 산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산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산업 정책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요. 인도네시아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런 전략이, 이 기회는 맞아야 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자원, 각종 소재를 조달받다가 소재 조달처를 또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필리핀이나 베트남도 포함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얘네들의 강점, 노동력과 자원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 바로 인프라니까. 인프라를 올려놓으면 기업 경영하기 좋지 않겠느냐라는 접근이니까 이 기회를 가져가자고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지 않겠죠. 그런 갖가지 전략들을 또 펼치고 있죠. 우선은 고물가는 수요가 많아야 또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원자재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근데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3대 수요처가 수요가 떨어진다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물가 문제가 내년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전개되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는 있어요. 네, 그것을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데 회방을 놓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원래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연봉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만 연봉을 깎아가면서까지 어디 이동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 밖에도 국제 유가죠.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바이든을 정말 싫어해요. 트럼프를 원해요. 그럼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도록 회방을 놓고 싶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 이상의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낮춰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국제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면 감산을 단행해야 돼요. 감산해서 국제 유가를 올려놓는 것은 이들 자국에도 좋은 일이에요, 스스로도. 그리고 비축유가 거의 다 떨어져 간다는 걸 잘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거기다 겨울도 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할까? 물가 못 잡겠다. 국제 유가 오르면 물가 못 잡는 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근원 물가는 그래도 잡히는 거 아니냐. 국제 유가만 올랐으니 헤드라인 물가만 반대로 올라가는 거. 근원 물가가 다시 계속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안 그래요. 국제 유가 또 올라가면 2, 3개월 후에 근원 물가를 또 자극해요. 상품으로 다 이어지고 그럼요. 상품이 다 인건비로 다 서비스로 다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에는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지만 나머지 공산품이라든가 서비스 물가에도 국제 유가가 높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근원 물가를 다시 자극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파업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 그거 알고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아,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큰 파업인데 그냥 엄청난. 단순 파업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 그래요. 근데 아. 왜 파업을 일으킬까요? 가난해져서예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안 늘어나니까 소득도 올려달라, 임금도 올려달라는 게 파업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 그 노조 파업할 때 빨리 협상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겠죠. 네. 빨리 협상을 이룬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고. 근데 40% 올려달라 했다면서요. 이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파업 장기 동의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돼요. 네. 그럼 생산 차질 있죠? 네. 물류 차질 있죠?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저번에 롱비치항 그 항만 물류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물류가 빡세져 버리니까 네.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거죠. 이게 파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파업의 경향성이 그러니까 임금 이외에 거대한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러다이트 운동, 예. 제2의 러다이트 운동 성격으로도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를 타겟으로 한 파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부품이 대략 한 2만 개 정도. 근데 전기차의 부품 수가 한 15,000개 정도. 전기차로 전환될 때 부품이 줄어들죠. 그럼 부품 공급 업체들이 줄어들죠. 예. 그럼 거기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우리는 일자리 해고하지 마라 라는 약속까지 같이 요구해요.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여타 산업에게도 같이 공감대를 가질 만한 일이에요. 러다이트 운동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 방직기가 네. 나의 일을 빼앗는다 네. 하면서 방직기 부쉈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종류의 이 거대한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확산될 수도 있어요. 성격상. 대통령이 와서 같이 파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쉽게 물가가 안 잡힐 수 있겠다. 뭐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아,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침체가 되면은 물가도 좀 같이 가라앉아 줘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면서 네, 실제로 약한 침체는 오는데 물가가 그냥 그대로 가는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장세가 주춤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네. 그러면은 좀 가격이 좀 어떻게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공급도 같이 부족해지는 현상인 거죠. 이것은 네. 정확히.